평양에서 노동당 간부의 아내로 살아온 한 여성이 어느 날 남편이 종이 한 장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동 혐의,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당을 믿고 살아온 그녀에게 남은 건 어린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체념 대신 상상도 못할 결단을 내립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저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성천강 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봄이면 강변에 버들강아지가 흔들리고 가을이면 뒷산 단풍이 온 동네를 물들이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고향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눈을 감으면 그 산천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에 어머니가 싸주신 옥수수밥 도시락을 들고 달려가던 기억이요. 제 남편은 노동당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간부 가족이라 하면 일반 주민들과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도 같은 기관 행정직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덕분에 배급이 끊기는 일은 드물었고 평양 도심의 백화점에도 간간히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6.25 이후 분단의 긴 세월 속에서 저는 그 작은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기관 방송이 켜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9시 출근, 점심에 기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후에는 사상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령님 말씀을 받아 적고 단체로 박수를 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저는 그 모든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삶이었으니까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요. 퇴근길에 들르면 쌀 1kg에 얼마 하는지, 옥수수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간부 가족이라도 장마당은 생활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기름 한 병 사들고 집에 돌아와 딸아이 밥을 차리는 것. 그게 저의 하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수가,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양 바깥이 어떤지 잘 몰랐으니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밥상 앞에서 밥을 먹다 말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보, 요즘 위에서 뭔가 돌아가고 있어. 조심해야 해.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게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밥상 앞에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은 꼭 그 말을 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어. 저는 그때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하고 대꾸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그냥 평온한 밤이 이어지기를 바랐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옳다고 했고 수령님이 인민을 사랑한다고 배웠고 저는 그 테두리 안에서 딸을 키우고 남편 밥을 차리고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어떻고 분단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텔레비전 속 이야기였지. 제 삶과 직접 닿아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그 익숙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어느 날은 조금 더 떨리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어쩌면 그때 이미 무너짐은 시작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12시가 넘어도 1시가 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상을 치우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아침마다 수도꼭지가 얼어 있었고 연탄 한 장이 아까워 딸아이 이불 속에 뜨거운 물, 주머니를 넣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두부찌개에 배추김치,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국도 한 냄비 끓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다 아시잖아요. 식구들 밥상 앞에 앉혀놓아야 그날 하루가 끝나는 기분이라는 거. 그런데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저녁이 깊어도, 밤이 되어도요. 처음엔 기관에서 야근이 생겼나 보다 했습니다. 간부들은 종종 갑작스러운 소집이 있었으니까요. 딸아이는 먼저 재우고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관에 물어보니 출장 중이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기관 사람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반동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남편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종이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딸아이가 보지 않는 부엌에서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 무렵 윗선에서 숙청 바람이 불던 라인에 엮여 있었다는 것을요. 당시 평양에는 서열 높은 간부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 중심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저 그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충성을 다해 평생 당을 위해 일했어도 윗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반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6.25 이후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종이 한 장에 사라지는 것을요. 딸아이한테는 아버지 출장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미 무언가가 끊어진 걸 느꼈습니다. 당이 옳다. 수령님이 인민을 사랑한다. 제가 평생 믿어온 그 말들이 처음으로 텅 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관 방송 소리가 울려도 사상 교육 시간에 박수를 쳐도 이제 제 안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목소리가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은 목소리로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디서나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시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것. 그게 감시였습니다. 그 무렵 장마당에 가면 낮은 목소리로 오가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서열 높은 분이 어디로 갔다더라. 아니, 해외로 나갔다더라. 누가 먼저 꺼낸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공기처럼 떠돌았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의 서열 2인자로 꼽히던 분이 실각했다는 이야기. 어쩌면 평양을 떠났다는 이야기가요. 이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평양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두부를 사다가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위에서 큰일 났대요. 아가씨 조심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것도 무섭고 동료들의 싸늘한 눈길도 무서웠지만 가장 무서운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요.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위에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그 공포는 아래로 번져 내려옵니다. 저에게까지요. 기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상 교육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는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동 혐의로 연루된 가족이었으니까요. 연좌제라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도 있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그물이 저한테 천천히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숙제를 봐주고 잘 자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가 잠든 후 혼자 앉아 있으면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반동이 된 집안의 자식으로 살아갈 이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말을 꺼낸 건 이른 봄이었습니다. 창밖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던 날, 딸아이는 밥상 앞에서 밥을 먹다 말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혼자 보내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눈빛이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자식을 살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 그 앞에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남편 묘소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혼자 남겨진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어릴 때 입히던 옷 한 벌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내도 되는 건지, 부모가 이러면 되는 건지 하는 마음이 밤새 교차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셨을까? 괜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에 딸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딸아이가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지어도 혼자, 잠을 자도 혼자였습니다. 기관에 출근해서 아무 일도 없는 첫 문서를 정리하고 퇴근해서 빈 밥상을 차리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감시의 눈초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무서움이 조금 다른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딸아이가 잘 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아본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눈치껏 귀를 열어두면 정보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두만강 쪽으로 가면 길이 있다는 이야기, 돈이 얼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누구를 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요. 저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기관에 나가 하루치 일당을 받으면 그 일부를 따로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하루 전날, 저는 성천강변에 나가 앉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 잡고 걷던 그 강가였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못난 딸 용서하세요. 고향 산천에 작별 인사를 드린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발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평생 이 강 이쪽에서 살다 죽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함경북도 쪽으로 내려오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어떤 날은 트럭 짐칸에 숨어 어떤 날은 산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52살의 몸으로 그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고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이 길을 먼저 걸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도착한 건 초가을 밤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신호를 보내면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군화 소리, 이따금 서로 주고받는 낮은 말소리가요. 그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시계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남편에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딸한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강가로 달렸습니다. 달린다고 했지만 뛰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빠르게 걸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날 밤에는 한없이 넓어 보였습니다. 저는 한 발씩 건넜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무릎까지 물에 빠졌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내인이 팔을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으면서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강을 훑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최대한 빨리 건넜습니다. 중국 쪽 강가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내인이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강 너머 북한 땅이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52년을 살아온 그 땅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다만 벽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안내인이 데려간 곳은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는 작은 농가였습니다. 연변 근처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방 안쪽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뜨끈한 구들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통하는 것이요. 할머니 댁에서 한 달 가까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 꼭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단속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가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딸아이 얼굴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숨죽여 지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거나 낯선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안내인이 아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남자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를 다른 곳에 팔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완강하게 버텨주셨습니다. 그 남자를 내보내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이웃도 믿지 못하고 살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조선족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중국말을 못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바치를 도우면서 몸값을 갚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지 않은 몸이라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하나로요. 그즈음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할머니 댁을 통해 저한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한다고요. 길이 멀고 험하지만 그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쪽으로 가기 위해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몇 나라를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길에서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신 분들의 안내로 중국을 빠져나왔습니다. 미얀마를 거쳐 태국 쪽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었고 어떤 분은 현지 교회 분들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으로, 눈빛으로 소통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분들이 있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밀림 속을 걸은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풀려 앉고 싶었지만 앞서 가는 사람이 걸으면 저도 걸었습니다. 신발 바닥이 닳아서 발바닥에 돌멩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두만강을 건넌 사람인데 이 정도 산길이 뭐가 무섭겠나 싶었습니다. 태국의 한 도시에서 한국 영사관 직원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한국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 대기 기간이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혹시 북한 정보기관이 여기까지 손을 뻗치지는 않을까, 강제 송환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직원분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딸아이가 어머니, 저예요. 여기 한국이에요. 어머니도 곧 오실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래, 알았어, 잘 있었어 하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게 이런 것이더라고요. 딸아이 목소리 하나가 그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해준다는 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국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밖은 환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유리 너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불빛이었습니다. 평양도 나름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에서 보이는 불빛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새벽에도 환하고 어디서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만나서 꼭 껴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처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다는 것,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그냥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쌀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김치도 브랜드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킬로그램이 얼마인지 매일 장마당 시세를 확인해야 했는데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채널을 바꾸지 못합니다. 혹시 아는 얼굴이 나올까 봐서요.
그리고 혹시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까 봐서요. 말투가 달라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남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고, 저도 여기 말을 다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웃기게도 김치 담그는 법은 똑같았습니다. 배추에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그 냄새가 같아서 어느 날 김장을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녁 뭘 먹을지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밤이면 꿈을 꿉니다. 성천강변에 서 있는 꿈, 어머니가 옥수수밥 도시락을 싸주시는 꿈을요. 북에 두고 온 것들이 그립습니다. 그 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억누르는 체제가 문제인 것이지요.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묻혔는지라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몸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